싸움 안 하죠. 한번 싸움 이겨야 됩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에게 권쳐드렸던 패자 부활전. 춥고 배고프고 뭐 돈도 없고 꿈도 없고 목숨 걸어봤니? 목숨 걸어봤니? 이거 안 하면은 나 죽어.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투자캐스터님, 저희 신혼부부 이제 곧 될 건데요. 지금 무주택자거든요. 최적의 그 청약 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진행 방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그 상담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 상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생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현황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읽을 때마다 좀 생각의 폭이 좀 조금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해외에 있다 보니 이런 한국적인 그 정서 부분 굉장히 또 이제는 목말라 있는데, 자, 이런 글들을 읽어가면서 자, 이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 오늘의 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는 청약 시작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최적의 그런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 오픈, 이제는 청약의 기회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도움이 되시겠다. 그 청약을 하는 그 전략적인 방법 부분에 도움이 되시겠다. 플러스 굉장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인생을 굉장히 먼 미래까지 고려를 하시는 체계적인 그 관리를 하신다는 측면에 한번 이 사연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인생에서 도입을,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좀 세세하게는 좀 들어갔긴 한데 충분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으시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고민 상담이었어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디테일한 내용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캐스터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셔서 일하면서 틈틈이 듣고 있는 30대 예비신혼 부부 구독자입니다. 고민이라 할 만한 깊이가 아직 없지만 현재 전략이 괜찮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집값이 튀어오르던 8월 여름 휴가를 세상천진하게 즐기다가, 그러니까 집값이 튀어오른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굉장히 이제는 올랐다라는, 굉장히 막 급격하게 올라던 시기가 사실 올해까지가 이어졌다. 9.13 대책 이후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올랐었고, 사실 그 전까지는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올라 있었던 상황에서 튀어오른다 라는 표현을 쓰셔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일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9월 달에 신혼집을 알아보려다 이것도 서두른다고 시작한 게 이때쯤이었네요. 눈물 좀 흘리고 잠 좀 못 잔 예비신혼 부부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집값들이 너무나 올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기일전을 하셨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혀를 내두릅니다. 좀 전문가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그 내용이었죠. 한번 보시면 전략을 약 3개월 동안 급하게 부활 못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략을 잡다 보니 대단지 역세권 구축 매매에서 청약으로 현재 전략을 잡았습니다. 재건축도 탐나지만 예산 초과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생각해서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청약이라는 게 워낙 운이라는 요소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고 트라이 하려 하고 다소 막연하고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경우의 수들입니다. 저희 바른 마인드나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시나리오를 짜줬어요. 굉장히 본인에 있어서 이제 신혼부부 이제 막 가정을 꾸리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충 그렇게 설정을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최적의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 노력들이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상 얘랑이 경기도 거주, 청약점수 없음, 거의 없음, 월소득 600만 원, 본인 서울 거주, 청약점수 20대 점 후반, 월소득 300만 원, 결혼 예정 2019년 4월, 1년 이내 출산 원함, 6유 후 복직 가능, 현금 보유 2억 5천만 원, 매매시 가용 예산 범위가 4억에서 5억까지, 집값이 60%만 대출 받으려 함,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은 신용대출로 해결, 5천 정도까지 가능. 투자와 실거래 분리 예정이고, 실거주는 전세 대출로 할 예정.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자,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한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안 산다는, 이거를 전세든 월세를 준 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는 전세로 지내면서 전세자 대출을 이용을 해서 투트랙 전략이, 이 투트랙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실거주 같은 전세 대출로 할 예정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상황별 시나리오입니다. 목표 기간은 2019년 연내에 내 집 마련이고, 결론, 현재 지식 상태로 신특으로 청약 또는 분양권 매매가 가장 나아 보임. 첫 번째, 혼인신고를 안 할 경우와 할 경우의 수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으십니다. 약간 보고서 형식화 시켜가지고 저한테 전달 보내줘.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타 카페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좋은 조언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내용들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전달 주셨죠. 시원하게 이제 그 질문 답변들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었던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전세자 대출과 분양과 전세자 대출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측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들 플러스 청약에 대해서 조금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좋죠.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굉장히 열렸어요. 문호가 굉장히 개방이 됐다. 이제껏까지 박근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청약 저축을 넣는다라고 6개월 정도 이상이 넣었을 때 1순위가 되죠. 자, 서울 같은 게 1년이었습니다. 1년 정도 더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출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싹 끊었습니다.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면 안 되게 해놨어요.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 1순위로 당첨받을 확률이 없어졌습니다. 그 경쟁률이 많은 것만큼 1순위만 거의 대부분 순위가 계속 넘어가겠죠. 넘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2주택자부터는 짤없어요. 2주택자는 볼 거 없습니다. 사실 그 이상 가실 필요가 없어요. 분양권, 분양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 봤을 때 욕심 나잖아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짤없습니다. 짤없이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무주택자들이라든가 1주택자들한테 기회가 굉장히 넉넉하게 이제는 들어갔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자,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전략을 잘 짜셨어요. 이제 신혼, 이제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분양 청약을 지원하실 텐데, 무주택자임에 플러스 어느 정도 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점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측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분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청약을 이제 트라이 해야 될 때가 여러 군데 많은데, 공공택지랑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00% 이제는 가점제입니다. 100% 가점.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고요. 조정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93.5%가, 정확하게 93.75%가 가점으로 인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93.75%라고 하게 되면 1주택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자, 6.25%죠. 자, 6.25%만이 해당되는 이제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1주택자가 100% 가점제로 안 하고 이제는 93.75%만이 가점제이며, 이제 1주택자한테 넘어가는 거는 6.25%다 보니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확률은 조금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택지라든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같은 100% 가점제입니다. 자, 100% 가점제.
자, 비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광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0%가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제고예요. 그리고 총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75%가 무주택자끼리 추첨을 통해서 이용하다 보니 무주택자들만 85%예요. 자, 100% 가점. 공공택지라든가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93.75%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그리고 해당되는 비규제 광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5%가 무주택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무주택자들만이 이제 청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 85m 제곱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상태에서 가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점 같은 경우는 총 84점이에요. 총 84점이다. 84점의 총점에 청약 기간에 따라서 17점이고요. 무주택자에 따른 그 기간에 따라서 32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가점이 35점이에요. 총해서 84점입니다. 자, 이런 측면들까지 가점까지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팁인데요. 대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상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의 한 60%만 사용을 한다고 하셨어요. 자, 무주택자들한테도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죠. 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게 LTV는 70%입니다. 자, 70%를 주고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 조정 지구 같은 경우도 자, 무주택자들한테는 50%까지 줘요.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LTV로 70%까지 줍니다. 자,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죠. 자, 70%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들,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70%, 그리고 조정 지역 같은 건 70%,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구 같은 경우는 한 50%로 대출이 있죠. 근데 대출 부분도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투트레로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전세 대출도 따로 가고 분양도 따로 간다. 실제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혜택이 줄어들죠. 대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이 구독자분께서 60%를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안 되죠. 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60% 해당되는 사항이 있겠네요. 70에서 60% 조정되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50에서 40%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보심이 좋겠죠. 이런 대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접근성, 접근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많았는데요. 시나리오 중에 이제 결혼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난 다음에 분양받고 이제는 그 신랑 명의로 구축을 메모한다라는 그런 투트랙 전략들도 굉장히 그 시나리오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자, 이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그 청약적인 방향성을 또 그런 식으로 무주택자들한테 기회가 열린 것만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이제 신랑 명의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번 강의를 드리지 않겠어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물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1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이번 신도시가 더 좋아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위치가 더 좋다라는 측면들이, 가격 개발성이 접근성 플러스 개발성까지 같이 가져간다라는 측면이, 이때까지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빛을 못 발했던 이유는 이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했죠. 자, 출퇴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만큼 이런 그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평가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해당되는 그 가구 수 같은 경우 20만 가구가 그 서울 극역에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이제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쏟아진다라는 측면이 조금 그 방향 전략적인 부분을 잘 세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어떤가요? 물량 쏟아지고 서울 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 수도 줄어들겠죠.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항상 주택시장 안 좋게 되면 미분양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미분양 발생을 하게 되면 악성 채무에 해당된다. 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홀딩만 안 팔린다. 분양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홀딩해야 되잖아요. 이 악성 채무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만 노력하느냐, 시공사 노력하는 거 할인 분야,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안 살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억지로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어가면서 파는 그런 물량 플러스 정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세제 혜택 주는 그때가 있어요. 자, 그런 시기까지 혹시나 서울 중심 이 아닌 외곽적인 부분의 청약을 받는 것보다 중심만 받으시는 거는 어떨까? 트라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중심만 트라이를 하시고 외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굳이 청약을 도전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막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신규 택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 둘씩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는 그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신규 택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자, 물량 쏟아지게 되면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세종시 한번 보시죠. 세종시 이제 막 세워졌어요.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2014년, 15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물량으로 소화를 못해가지고 미분양 속출을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미분양 속출을 해서 할인 분양뿐만이 아니라 세제 혜택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측면 들 고려한다라고 하기는 서울의 신도시 20만 가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를 소화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희망사항이죠. 그거는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이런 투자 시점을 잡아야 될지 첫 번째가 그거고 여러 책을 읽어본다고 해서 신규 택지가 분양이 됐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선분양되는 거, 가장 먼저 분양되는 그 아파트를 가져가시라. 왜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막 택지, 공공택지에서 건물 하나씩 들어가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만 그 격차에 따라서 이 분양가가 이제 조정이 된다. 더 올라가겠죠. 이제는 물가 상승률 대비 자재도 가격적인 부분에 올라가고 이제는 임금적인 부분에서 오르기 때문에 신규 분양하는 그 매매가 같은 경우는 분양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가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맨 처음 지어졌던 그 아파트의 가치는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변에 한번 중공택지라든가 그런 그 아파트를 한번 봐보시죠. 대부분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를 고려를 해서 투자 방향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신혼 부분인데요. 청약 부분. 이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방향성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